보조금 지급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아닌 캐나다나 멕시코에 투자해야 한다. 거대 시장인 중국과는 앞으로 미국의 정책 시행 상황에 연동하여 점진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점진적 속도는 미국이 정한 속도가 아닌 우리가 정하는 속도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수출 규제를 하는 일본과는 칩 사동맹을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굳이 미국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미국 놈들에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끌러다닐 필요는 전혀 없다. 미국은 중국보다 더 야비하고 비열하다. 저딴 동맹 같지도 않은 미국 때문에 러시아 시장을 포기한 게 안타깝다. 빨리 러시아랑 협업 회복하길 바랄 뿐. 미국은 믿지 마셈 예전에 3~4번 약속을 어긴 나라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 달래기에 들어갔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최대한 한국을 배려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직후 미국이 한국의 뒤통수를 또다시 때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이 IRA를 통과시킨 직후 한국 기업들은 급하게 미국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내놓겠다고 약속하자 미국이 IRA와 관련해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겠다면서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은 다시 한번 한국의 뒤통수를 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연일 미국의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에서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IRA 세액공제 시행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IRA 시행과 관련해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뒤늦게 미국이 동맹 달래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보낸 친서에서 열린 마음으로 IRA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한국산 자동차 보조금 차별에서 방안을 담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RS는 다음 달 4일까지 IRA 통과도 지급되는 세제 혜택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과된 법안을 시행하기 전 거치는 의견 수렴 절차로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 등 IRA 시행을 위한 시행 규칙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이 IRA와 관련해 불리한 내용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IRA는 기후 위기를 맞고 미국 가정 부담을 줄이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역사적인 에너지 분야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무부는 법조항을 통해 혜택을 입을 이해관계자와 일반인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견을 모은다고 밝힌 IRA 관련 조항은 전기차와 친환경 건물 에너지 안보 세액공제 등 6가지 분야입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2025년 미국 전기차 공장이 가동될 예정인 현대 기아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해 재무부는 공지문에서 시행규칙에 북미에 및 최종 조립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하는지 의견을 내도록 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어떤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향후 전략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IRA의 본격적인 시행 직전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현대 외면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한국을 포함하거나 이미 투자를 약속한 현대자동차 생산 전기차는 북미 생산 전기차로 인정해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미 무역대표 VUSTR 상무부 재무부와 구축한 IRA 협의 채널과 별도로 이번 의견 수렴 절차에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이해관계자로서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 부처 및 국내 자동차 업계와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 역시 의견 수렴 절차 참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미국이 한국을 배려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미국이 IRA와 관련해 의견을 듣겠다고 한 것은 현대차의 투자를 받을 당시 진행됐어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 IRA 내용을 먼저 알렸다면
현대차의 투자가 제대로 진행됐을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돈은 먼저 받아놓고 이후에 태도를 바꾸는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이는 배터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재무부는 전기차 보조금 외에 전기차 배터리 광물 규정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IRA는 내년부터 미국 및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이 배터리 원자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응이 늦었다면 현대 기아차처럼 보조금 제외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LG에너지솔루션이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짓기로 한 배터리 신규 공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기차와 다르게 타깃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IRA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미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동안 동시에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뒤통수를 치는 대형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이 미국 본토에 총 1,000억 달러 약 143조 원을 투자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신설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당국이 반도체 육성법을 근거로 투자액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뉴욕주 북부 클레이 지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 정부는 투자 규모는 향후 20년간 최대 1,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고 마이크론은 공장 건설을 2024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론은 미국의 연구 개발 거점만 두고 생산은 주로 일본, 대만, 싱가포르에서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AI, 5G 등 데이터 중심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메모리 반도체를 찾는 곳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수요를 미국에서 충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마이크론의 전략 변화는 미국 정부의 지원 덕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육성법을 보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5%의 세액공제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이번 초장기 투자 계획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밀어주는 셈입니다. 반도체 육성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맞추어 중점 추진한 법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보조금의 가장 큰 수혜자는 삼성전자와 TSMC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이 보조금을 원할 경우 중국 사업을 모두 철수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전기차 바이오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우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핵심입니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마이크론의 투자 결정은 미국의 또 다른 승리라며 나의 경제 계획에 의해 촉발한 대규모 신규 투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론을 두고 미국 기업이라고 지칭하면서 뉴욕주 북부에 수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생산 드라이브는 마이크론뿐만이 아닙니다. 인텔은 일찌감치 오하이오주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공언하며 7월 말 착공식까지 예정했지만 의회에서 반도체 육성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착공식 자체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지원법이 나온 이후 1,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라인 연구시설 교육센터 등 복합단지인 메가 팹을 조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투자의 정부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C19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산업은 기업이 잘하면 되는 분야라는 인식이 컸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공급망 혼란이 발생했고 그 결과 세계 각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안보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동맹이 편성되고 세계 각국이 반도체 지원 정책 마련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유럽 등지에서도 반도체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동맹을 맺는다고 해도 세계적으로 반도체 자국 중심주의가 만연해 있는 데다가 또다시 시장 불확실성에 의해 공급망 혼란이 발생한다면 결국
자국 내에서 반도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각국 정부도 더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지원법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가 반도체 지원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 이하 기재부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던 기재부는 반도체 관련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관련 법안이 가장 절실합니다. 공장을 건설할 때뿐만 아니라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도 큰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전기 용수 등 자원 사용료용이 막대합니다. 미국의 경우만 살펴봐도 반도체 기업이 생산 라인을 만드는데 지원 정책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육성법 통과가 지연되자 인텔, 마이크론 등 주요 기업은 보조금 없이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법안이 통과되자 곧바로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에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인접한 지자체인 여주시의 반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반도체 지원법도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 와중에서 국회에서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차지했던 한국이 자칫 주도권을 미국에 내줄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정당 간 분쟁으로 의회에 법안이 계류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자 원하는 세부 법안을 반도체 지원법과 엮었고 두 정당은 세부 조항에서 오랜 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의 현황과 다른 점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두 정당 모두 반도체 지원법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이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반도체 법안만 별도로 처리하고 협상 과정을 거쳐 8월 4일까지 법안을 완성하라고 했을 때 이 말에 두 정당 모두 동의했고 그렇게 8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에 최종 서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반도체 지원법을 정쟁이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향자 반도체 특위 위원장은 이슈가 있는 항목들은 상점을 해서 심사를 하면 되는 문제이지만 이를 완전히 보류해놓고 쳐다보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첨단 기술 전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이 법안 통과가 절실하고 다른 국가가 이미 정책 측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만큼 빠른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초당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미국의 행동은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괘씸하지만 배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의 자체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대급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엑스복성 응징으로 수출입 금지 조처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은 대만에 대한 원산지 표기 규제를 강화하면서 앞으로 메이드 인 대만으로 표기된 제품은 세관에서 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러한 규제는 1999년부터 도입되긴 했으나 제대로 단속은 안 해왔던 건데 인제 와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대만 반도체에 대한 제재는 전혀 없어 주변국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에 TSMC의 로더인 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TSMC는 무력에 의해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는 중국의 공격을 막고 미국을 움직여 대만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TSMC는 국제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반도체 그중 파운드리 분야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며 그동안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차지해왔습니다. TSMC는 자체 반도체 설계를 완전히 포기하는 전략으로 원청업체의 신뢰를 얻으며 슈퍼블로서 반도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국 반도체 생산 비중이 열악한 중국 역시 대만산 반도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반도체 4,325억 달러를 수입했고 이 중 30% 이상을 대만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 반도체 기업을 공격하는 것은 대만 반도체를 사용하는 자국의 기업자들에게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중국 경제는 더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반도체는 현대 전장에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3나노 반도체 양산에 돌입하면서 이에 대만과 일본에서는 연일 불가능한 일이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더구나 TSMC는 3나노 반도체 양산을 앞두고 낮은 수율로 인한 벽에 부딪혀 양산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어 이에 따라 인텔과 애플 등 주요 고객사들의 이탈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TSMC는 삼성은 절대로 TSMC를 넘어설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를 고객사를 꼽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만족하고 있는 고객사들이 굳이 삼성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만 TSMC의 3나노 공정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인텔은 올해 하반기 출시하기로 계획한 3나노 공정 기반 차세대 중앙처리장치 CPU 출시를 내년으로 미뤘고 애플도 내년 하반기 아이폰 15 일부 모델에만 애플이 TSMC와 계속해서 협업을 이어갈 경우에 아이폰 전 모델이 3나노 공정을 적용하는 건 오는 2024년 이후가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SMC의 고전은 앞서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을 시작한 삼성전자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인텔이 신제품 생산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하면서 TSMC의 3나노 양산 계획이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만의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텔이 메테오 레이크의 GPU 칩세트의 대량 생산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로 미룬 뒤 다시 내년 말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텔은 당초 내년에 출시될 14세대 CPU 메테오 레이크의 GPU 칩세트의 생산을 TSMC에 위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제품의 양산 일정이 미뤄지면서 엔지니어링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웨이퍼 수량만을 남기고 당초 예약했던 나노 생산 용량을 완전히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TSMC는 이 계약에 따라 북부 바오산 공장에 라인을 증설할 예정이었지만 투자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트렌드포스는 이에 따라 TSMC의 내년도 자본 지출 규모도 올해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SMC는 생산 능력이 과도하게 유효 상태가 되지 않도록 생산 설비 확충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연스럽게 TSMC의 대형 고객 중 한 곳인 애플도 3나노 공정 도입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지난 4일 보고서에서 애플이 오는 2024년 선보일 아이폰의 3나노 공정 프로세서가 완전히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미 3나노 양산을 시작한 삼성전자와 달리 TSMC는 첫 양산 시점이 언제가 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애플 역시도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이처럼 TSMC가 발이 묶여버린 사이에 TSMC가 독주하고 있던 파운드리 시장을 삼성, 인텔을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 반도체 표준자기를 사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최강자였던 삼성은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던 삼성은 똑같은 길을 걸어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고 기술력에서 TSMC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 3나노 미세 공정 개발에 몰두했던 겁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을 시작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경쟁사들보다 미세 공정에서 한 발 앞서 나가며 고객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TSMC의 고전과 삼성의 앞선 기술력이 대치되면서 그동안 자신감을 보였던 TSMC의 고객사들은 삼성 측에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부분의 국제 표준을 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차 한미표준협력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한국이 결정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국제표준은 국가 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쉽게 하고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개발하거나 승인하고 있는 국제표준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하도록 정해집니다. 이러한 국제표준은 여러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기업 간의 협력을 돕고 특정 기업의 횡포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근래 스마트폰을 비롯한 첨단 전자기기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협력을 통해 생산되기 마련이기에 어느 산업 분야보다 표준화가 중요시되는 곳이 바로 반도체 시장입니다. 스마트폰 안에 수많은 국적의 부품들이 탑재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각 부품 간 호환이 잘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세계 반도체의 표준을 정한다는 것은 전 세계 전자기기의 표준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한국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한국의 반도체가 세계 표준이 되어 첨단 사업을 이끌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벽이 앞을 가로막으면 과감히 부숴버리는 한국 기업들의 무서운 저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